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아, 좋구나.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잠자고 뭐니 뭐니 해도 편한 것이 제일이야. 이 게으름뱅이는 1년 내내 방바닥에 엎드려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이 봐요. 좀 일어나요. 밭에서 돌아온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소리는 왜 질러? 내가 귀머거리야? 방바닥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논에 나가 물거라도 좀 보고 와요. 네? 에이, 귀찮아. 가만히 놔둬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텐데 왜 이리 성화야? 게으름뱅이는 옆으로 획 돌아 누우며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남보기 창피하지도 않아요? 뭐가 창피해? 이 마을에 당신보다 더 게으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요. 그래, 좋아. 나도 이 집을 나가면 당신의 잔소리를 안 들어서 좋아. 그러면서도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가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감춰놓은 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모르게 이 많은 돈을 감춰두다니 괘씸한데? 옳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되겠군. 게으름뱅이는 돈을 챙기고는 몰래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게으름뱅이는 낯선 언덕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오두막집이 있군. 날도 어두워졌으니 오늘은 저 집에서 하룻밤 신세 좀 질까? 게으름뱅이는 오두막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게으름뱅이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이 기다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까 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들어오구려.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소? 아, 네. 오다가 주막에서 먹었습니다. 그럼 잠자리를 봐드릴까? 아니, 괜찮습니다. 귀찮게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 되지요. 노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모르겠소.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머리에 쓰는 달 같기는 한데 소를 닮은 것 같군요. 그렇게 생각하오? 네, 꼭 소를 닮았어요. 하지만 보통 소의 탈과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게으름뱅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노인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탈을 보니 한번 써보고 싶군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 그러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아, 그건 당신이 써보면 곧 알게 될 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써보고 싶군요. 그러더니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들고 있던 탈을 가져다 얼굴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으름뱅이가 그 탈을 쓰자마자 금세 소로 변했습니다. 아, 이것 좀 벗겨주세요.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그것은 한낱 소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음메, 음메.
게으름뱅이는 소의 울음소리에 더욱더 놀라 외쳤습니다. 어르신네, 저 좀 살려주세요. 게으름뱅이는 계속 말을 했으나 들리는 것은 여전히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음메, 음메. 이봐, 젊은이. 그러게 내가 뭘 하던가.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묻지 않던가. 음메, 음메. 나를 원망하지는 말게. 음메, 음메. 노인은 방을 치우고 잠자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두게. 내일은 자네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네. 음메, 음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원망하며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노인은 자리에 눕더니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 영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만 자는군.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쩌지?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튼튼하고 살찐 이 소를 좀 보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사가세요. 싸게 드립니다. 노인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건 꿈일 거야. 맞아, 꿈이야. 그는 다시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음메, 음메 하고 나올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또 외쳤습니다. 농부님들, 일 잘하는 소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값은 싸게 드릴 테니 와서들 구경하세요. 노인장, 말 한번 잘하는구려. 그래, 그 소를 얼마에 팔 거요? 농부님, 단돈 10단냥입니다. 10단냥. 딱 잘라. 10냥이면 내가 사겠소. 에이, 여보쇼. 10냥이면 너무하지 않소. 노인장, 예부터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다고 했소. 어떻게 하시겠소? 좋소. 10냥만 내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님,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소에게는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농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거참 이상한 소도 다 있구려. 이 말을 가족들에게도 잘 일러두도록 하세요. 거참 희한하네. 아무튼 알았어. 농부는 소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농부는 당부의 말을 마치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멀어져가는 노인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나를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고삐를 좀 풀어주세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음메, 음메. 그래. 배가 고프다고? 그래, 어서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답답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도 사람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소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소야, 조금만 참아라. 여물을 줄 테니까.
농부님, 저는 소가 아니라니까요. 이 고삐를 좀 풀어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빨리 여물을 갖다 주마.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라. 에이, 바보 같은 농부야. 나는 배가 안 고프단 말이야.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뒤 농부가 여물을 가져왔습니다. 소야, 많이 먹어라. 내일부터는 하루 종일 밭갈이를 해야 한다. 농부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음 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밭도 갈고 짐도 나르며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신세가 되다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늙은이가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머리로 받아버릴 테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노인만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소는 쉴 틈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무작정 나무그늘을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자 농부가 고삐를 잡아당기며 채찍으로 사납게 등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소가 정신이 나갔나? 음메, 때리지 말아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채찍으로 얻어맞는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농부는 또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전에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그늘에 누워서 낮잠만 잤지.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소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화가 난 농부는 또 소의 등을 채찍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리야, 우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 수 없이 다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던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농부가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진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아내의 속도 썩이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나는 지금 게을러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날이 어두워져서야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일을 끝내고 농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너무 슬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소가 정신이 나갔나. 밤에 울게. 여보, 소도 피곤한가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농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집을 그리워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해. 평생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사느니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가야 해. 그 착한 아내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을 씌워 자기를 소로 만들어 놓은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 노인이 말했었지. 그래, 내가 죽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이제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어떻게든 물을 먹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던 농부가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건너편 밭에 있는 무를 발견했습니다. 뽑다가 만 무가 밭이랑에 드문드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물을 먹자, 빨리. 소는 순식간에 건너편 밭으로 가 물을 먹어버렸습니다. 아니, 저 소가 미쳤나? 큰일 났네.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농부는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된 일입니까? 농부는 너무 놀라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가 사람으로?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소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가 되었던 게으름뱅이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내 소는 어디로 가고 당신이 소 대신 나타났소? 제가 바로 그 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농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지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었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미안했소. 괜찮습니다. 비록 고생은 했지만 소가 되었기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여보, 어딜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맸는데요. 게으름뱅이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맨발로 뛰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를 소로 변하게 했던 노인을 찾아가 감사를 해야겠소. 내일 날이 밝거든 다녀오리다. 그러세요. 그러나 게으름뱅이가 찾아갔을 때 그 언덕에는 오두막집도 하얀 수염이 길다란 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산신령님이 당신을 혼내주기 위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게 아닐까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그 뒤 게으름뱅이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나귀 알을 산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은 착하지만 조금 어수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가끔 바보스런 일을 저질러서 온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배 한 피를 곱게 짜서 농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장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이 배 한 피를 팔아서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사오시구려. 그러지 그럼. 내 다녀오리다. 농부는 아내가 건네준 배 한 피를 지게에 지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는 처음 보는 갖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장에는 참 신기한 것들이 많구나. 농부는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며 어린아이처럼 구경을 했습니다. 어이 농부님, 이 호미 한 자리 사가시구려. 값도 쌉니다. 저 집에 호미가 있는데요. 어수룩한 농부는 죄송하다는 듯이 더듬더듬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낙과 삽은 어떻소? 그것도 집에 다 있는데 이 다음에 와서 사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구려. 고맙습니다. 호미 장수는 농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친구도 다 있군. 농부는 또다시 시장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시장에는 참 구경할 것도 많아. 어떤 가게 앞에서는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 사지도 않을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주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봐요.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면 저쪽으로 가요.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화가 난 상인은 농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시장 구경을 하던 농부는 해가 질 때가 되어서야 아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큰일 날 뻔했네. 배를 팔아 쓸만한 물건을 사오라고 했는데. 농부는 무릎을 탁 치며 허둥지둥 옷감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저 이 배 좀 사주세요. 네? 옷감 장수는 농부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상한 눈으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네, 우리 집 사람이 짠 배 한 필입니다. 이것을 좀 팔았으면 하는데요. 그래요? 옷감 장수는 농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농부는 지고 배 한 필을 옷감 장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 곱게 짰군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부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망설였습니다. 단양 드리리다. 단양요? 아니, 적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얼른 단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가져오세요. 값은 후하게 드리리다. 농부는 또 시장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아내 마음에 꼭 드는 물건은 없을까? 농부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과일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둥글둥글한 게 뭘까? 처음으로 수박을 본 농부는 빙빙 돌려가며 수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뭐지요? 네? 그거요? 수박 장수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저런 멍청한 친구도 다 있나? 어린아이도 다 아는 수박을 모르다니. 심심한데 골탕 좀 먹일까? 수박 장수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에요. 당나귀 알이라오. 농부는 수박 장수의 말을 믿고 신기한 듯이 수박을 어루만지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당나귀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지요. 이 당나귀 알을 따뜻한 아랫목에 사흘만 묻어두면 새끼 당나귀가 나온다오. 수박 장수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며 농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박 장수의 말에 농부는 값을 물었습니다. 이 당나귀 알 한 개 얼마나 하나요? 왜, 사시려고요? 농부는 잠시 주춤거리다 대답을 했습니다. 네,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럼 손님에게는 특별히 싸게 해드리지요. 단양만 내시오. 단양씩이나요? 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나귀 한 마리가 단양이면 거저 아니요? 어수룩한 농부가 가만히 속으로 셈을 해보니 수박 장수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당나귀 알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수박 장수는 속으로 킥킥거리며 수박 하나를 쌌습니다. 참 어수룩한 친구로군. 어디 한번 두고 볼까? 농부는 배 한 필을 팔아 수박 한 덩어리를 산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 한 필로 당나귀 알을 사다니. 당나귀 한 마리를 산 거와 다름이 없어.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집으로 들어서는 남편에게 성급히 물었습니다. 여보, 뭘 사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 쉬, 조용히 하라고. 농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나귀 알인데 따뜻한 아랫목에 살만 묻어두면 새끼 당나귀가 나온대. 네? 그럴 리가. 어수룩한 농부는 수박 장수가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아내에게 일러주며 으스댔습니다. 그의 아내도 수박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요? 아유, 신기한 물건이네요. 어서 아랫목에 묻어요.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농부 부부는 하루 이틀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깨어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여보, 며칠 지났지? 당신도 오늘이 이틀째잖아요. 아참, 그렇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윽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당나귀 알을 덮었던 이불을 젖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독한 냄새. 이건 썩는 냄새예요. 두 사람은 너무도 지독한 냄새에 코를 감싸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당나귀 알장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속상해. 단양씩이나 주고 산 것인데. 농부의 아내는 실망에 차서 투덜거렸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썩은 수박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썩은 당나귀 알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더니 농부는 썩은 수박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덤불 밑에서 풀을 뜯어먹던 새끼 당나귀가 썩은 수박에 맞았습니다. 깜짝 놀란 새끼 당나귀는 껑충껑충 뛰며 달아났습니다.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왔네. 네? 무슨 말이에요? 저것 봐, 새끼 당나귀야. 어수룩한 농부는 수박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온 줄로 알았습니다. 농부는 새끼 당나귀를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끼 당나귀는 이웃집 헛간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당나귀를 찾으러 왔어요. 농부는 헛간의 당나귀를 가리키며 이웃집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당나귀가 대개 것인가요? 네, 방금 알에서 나왔어요. 시장에서 당나귀 알을 사다가 아랫목에 묻었는데 냄새가 나서 썩은 줄 알고 집 밖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저 당나귀가 튀어나오지 뭡니까? 농부는 새끼 당나귀를 가리키며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웃집 사람은 의아한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 당나귀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끼 당나귀는 내 것이에요. 뭐라고요? 알에서 당나귀가 나와요? 그래요. 당신은 아직도 당나귀 알을 몰라요? 농부는 더 말하기가 귀찮아졌습니다. 어서 새끼 당나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졌습니다. 자, 당나귀를 데려가겠어요. 이웃집 사람은 마구 웃었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정말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세요? 이웃집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 또다시 웃어댔습니다. 농부는 그가 웃거나 말거나 새끼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부지런히 배를 짜서 당나귀 알을 많이 사도록 합시다. 그래요, 여보. 우리도 이제 큰 부자가 되려나 봐요. 그럼 큰 부자가 되고 말고. 아휴, 어머나 신기해라.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당나귀예요? 농부의 아내는 새끼 당나귀를 얼싸 안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끼 당나귀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부의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를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왜 남의 당나귀를 훔쳐와요? 당신이 이제 보니 나쁜 사람이로구먼. 이 당나귀가 당신 것이라고요? 어림없소. 이건 내 당나귀요. 어제 사흘 만에 알에서 깨어난 내 당나귀란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의 아내도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말은 정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당나귀는 우리 것이에요. 당나귀 주인은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 그래, 세상에 당나귀 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당신은 알을 낳는 당나귀를 보았소?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시장에 한번 가봐요. 가만히 당나귀 알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팔고 있으니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만. 내 말이 틀렸나 맞았나 같이 시장으로 가볼까요? 누가 정신이 나갔나? 시장까지 갈 필요 없이 당신 말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여기서 물어보구려. 나는 분명히 시장에서 당나귀 알을 단량에 샀단 말이에요. 그때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나귀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도 구경 좀 합시다. 아,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럼 모두 시장으로 가시지요. 참 어이없는 일이군. 새끼 당나귀 주인은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니오. 그래요. 일단 시장으로 가서 확인해 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나귀 주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를 따라서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마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시장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당나귀 알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왜 내 말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농부는 마을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농부는 그들에게 당나귀 알을 빨리 보여주기 위해 부지런히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시장에는 수박 장수가 가마니에 수박을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당나귀 알이 많이 있잖아요.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박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웃어댔습니다. 아니, 이것이 당나귀 알인 줄 알고 단량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오? 그러면요, 분명히 당나귀 알이에요. 이것 봐요. 이것은 당나귀 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는 수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당나귀 알이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군.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나귀 알 장수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직접 물어볼까요? 농부는 수박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수박 장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장난을 한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수박을 당나귀 아니라고 속여 단양식이나 받은 거지요? 수박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저 농부에게 사과하고 수박값을 돌려주어요. 제가 장난이 좀 심했나 봅니다. 여기 단양 있습니다. 수박 장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농부에게 단양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뒤 수박 장수는 제일 큰 수박을 잘라 얼떨떨해 있는 농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장난을 좀 쳤기로 정말 수박을 아랫목에 묻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과 수박 장수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수박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당나귀 알에서 새끼 당나귀가 깨어나왔는데, 농부는 당나귀 알이 수박으로 바뀐 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파리공주.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혼인을 앞두고 점을 쳐보았습니다. 내가 혼인을 해도 좋은지 점을 쳐보아라.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올해 혼인을 하시면 왕비님은 공주님만 7을 낳으실 것입니다. 내년에 혼례식을 올리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공주와 빨리 혼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공주만 7씩이나 낳겠느냐? 임금님은 점쟁이의 말을 무시하고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왕비님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임금님은 또 점쟁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여봐라, 왕비가 아기를 가졌는데 왕자겠느냐 공주겠느냐? 상감마마, 왕비님은 공주님을 낳으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과연 왕비님은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공주를 5이나 더 낳았습니다. 큰일이구나.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상감마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비, 더 기다려 봅시다. 왕비님이 7번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간절히 왕자를 바랐지만 이번에도 왕비님은 공주를 낳았습니다. 임금님은 실망한 나머지 매우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보지 않겠다. 내다 버려라. 상감마마, 어떻게 공주님을 버립니까?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명령을 거두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바다에 내다 버리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왕비님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왕비님이 나아가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어린 것을 바다에 버리면 곧 죽습니다. 부모로서 어찌 자식을 죽게 합니까? 아무튼 나는 그 아이를 보지 않겠소. 아무도 임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님은 7번째 공주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이름이라도 지어주십시오.
버려야 할 아이니 발이라고 하시오. 왕비님은 발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불쌍한 발이야, 잘 가거라. 발이는 상자에 넣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발이를 넣은 상자를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바닷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발이가 당긴 상자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다가 바다 위에 떠가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저 바다에 떠가는 것이 무엇이냐? 금빛 상자 같습니다. 건져올까요? 그래, 무엇이 담겨있는지 보자. 제자 한 사람이 상자를 건져 부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서 상자를 열어보아라. 상자를 열어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가엾구나. 이런 핏덩이를 바다에 버리다니. 부처님은 발이를 아기가 없이 쓸쓸하게 사는 어느 노부부에게 맡겼습니다. 영감,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요. 부처님이 쓸쓸하게 사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나 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발이는 귀엽게 자랐습니다. 영감, 발이가 벌써 7살이에요. 그렇구려. 이젠 발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소. 그래요. 발이는 정말로 예쁘게 커가는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이가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또 흘러 발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똑같은 병으로 자리에 눕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소.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도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려. 이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소. 점쟁이를 불러 물어보는 수밖에. 그러지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드셔도 이젠 드실 약도 없으니. 신하들은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던 신하들은 점쟁이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점쟁이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마마의 병이 나으시려면 서천에 있는 생명의 약수를 드셔야 합니다. 뭐? 서천의 약수를? 네, 그러하면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은 곧 나으실 것입니다. 서천이라면 사람이 갈 수 없는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약수를 구해온단 말이냐. 상감마마,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대체 그게 누구냐? 7번째 공주님이십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번째 공주는 바다에 버린 지가 오랜데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한편 산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발이는 산신령님을 만났습니다. 발이 공주, 어서 궁궐로 가보오. 임금님과 왕비님이 위독하오. 네? 산신령님, 무슨 말씀이세요? 산신령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산신령님이 왜 날 공주라고 부르실까? 발이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산신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바리에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에야 바리 아가씨가 공주님이라는 걸 알았군요. 어서 궁궐로 떠나십시오. 할아버지는 그 옛날 바리 공주와 함께 상자 속에 들어있던 족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공주님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있는 족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바리 공주는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하고 궁궐로 떠났습니다. 바리 공주가 궁궐에 도착하자 병석에 누워있던 임금님과 왕비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바리 공주냐? 네, 아바마마, 이걸 보십시오. 바리 공주의 이름과 생일이 적힌 족자를 보고서야 임금님과 왕비님은 바리 공주가 정말로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바리 공주, 내가 살아왔구나. 우린 너를 버린 채로 몹쓸 병에 걸렸다. 바리 공주야.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습니다. 아바마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바리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서천의 약수를 떠오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다녀오지요. 바리 공주는 좀처럼 닳지 않는 무쇠의 신발과 지팡이를 들고 서천으로 떠났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리 공주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쉬지 않고 걸었지만 서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서천은 어디일까? 이젠 무쇠 신발과 무쇠 지팡이가 닳기 시작하는구나. 지친 바리 공주가 길을 잃고 앉아있을 때 까치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맙다, 까치야. 바리 공주가 다시 까치가 가르쳐 준 길을 걸어가자 산속에서 두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 공주는 신선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신선님들, 서천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요? 바리 공주가 서천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신선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바리 공주가 몇 번씩이나 물었을 때에야 한 신선이 대답했습니다. 산 너머로 가면 밭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을 테니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고맙습니다, 신선님. 바리 공주가 산을 넘어가자 정말 할머니 한 분이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서천? 내 밭을 갈아주면 가르쳐 주지. 바리 공주는 돌투성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씨를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리 공주가 씨를 뿌리고 나자 할머니는 또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리 공주가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걷어들이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산 넘어 빨래하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바리 공주는 험한 산을 넘어갔습니다. 냇가에 이르자 빨래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서천으로 가는 길은 왜 물어? 생명을 구하는 약수를 뜨러가는 중입니다. 이 검은 옷을 하얗게 빨아 놓으면 내 가르쳐 주지.
검은 옷은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지 않았지만 파리 공주는 빨고 또 빨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옷이 조금씩 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빨래를 하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냇물을 따라 내려가 봐. 그러나 냇물을 얼마쯤 따라 내려가자 커다란 강이 파리 공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때 강물 속에서 거북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공주님, 우리들의 등을 밟고 건너가세요. 거북이들은 등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북이들아, 고맙구나. 파리 공주가 강을 건넜을 때 이번에는 수천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내려가나? 다행히 낭떠러지에는 신락 같은 한 가닥의 길이 나 있었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도 하구나. 아슬아슬하게 낭떠러지를 다 내려가자 파리 공주 앞에는 다시 끝없는 가시덤불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따거! 가시덤불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파리 공주는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선녀들을 만났습니다. 선녀님들, 왜 울고 계세요? 물을 길어야 하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파리 공주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어 불이 새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선녀님들, 그러면 서천의 약수터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선녀들은 파리 공주에게 자세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리 공주는 마침내 생명을 구한다는 서천의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약수를 뜨자. 그때 샘물 위에 웬 남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 누구세요? 나는 이 약수터를 지키는 신선이오. 파리 공주는 약수터의 신선에게 약수를 떠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약수터 신선이 말했습니다. 약수를 떠가려면 9년 동안 서천에서 살아야 한다. 처음 3년은 물을 깃고 다음 3년은 불을 떼고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파리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천에서 신선과 함께 사는 동안 파리 공주는 아들 7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약수터에 오셨습니다. 공주님은 서천으로 약수를 뜨러 오셨지요? 네, 스님. 아바마마와 어마마마는 어떻게 되셨나요? 스님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빨리 궁궐로 가보십시오. 파리 공주는 남편 신선에게 말했습니다. 궁궐에 슬픈 일이 있나 봐요. 알았어. 약수를 떠가지고 함께 가봅시다. 파리 공주가 남편과 함께 7 아들을 데리고 궁궐에 도착했을 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군요. 파리 공주는 슬피 울었습니다. 6명의 언니들은 파리 공주를 몰랐습니다. 누군데 감히 여기 와서 우는 거냐? 파리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서천에서 가져온 이 약수를 임금님과 왕비님의 입안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숨을 거두었던 임금님과 왕비님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어서 일어나셔서 슬퍼하는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누구냐? 발이 아니냐? 임금님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네, 발이옵니다. 발이야, 내가 돌아왔구나. 네, 어마마마. 왕비님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리공주는 임금님과 왕비님 앞으로 남편과 7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바마마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하였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모두 내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냐? 네, 아바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바리공주의 남편인 약스터의 신선이 말했습니다. 제가 약수를 떠가는 대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바리야, 내 잘못은 없다. 오히려 장하구나. 임금님은 손자들이 귀엽고 마음 든든했습니다. 왕비님이 바리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야,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히 살도록 하여라. 그래, 앞으로는 내 옆에서 떠나지 말거라. 임금님도 왕비니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바라는 것은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원은 죽은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 바리 공주는 소원대로 불쌍한 영혼들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빌 때는 바리 공주를 노래합니다.